안녕하십니까. 인생을 성형하는 남자 정영기입니다. 오늘은 교수 인생 중에서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되도록이면 이제 물론 미담을 이야기하지만 101세 먹은 저희 아버지는 이제 70 되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시면 저보다 24살 많아서 87세겠네요. 저희 아버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그리고 그 김영석 교수의 막내딸이 지금 60대 중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셈인데, 그런 어른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학자를 떠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성형가의 그 목표가 그 사람을 닮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성형하는데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다루기 때문에 오늘 역시 101세나 되지만 그 건강, 그 학문, 그 자녀 교육, 그 영향력, 그 제자, 이런 것 저런 걸 따지면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일이 감히 인생성형가로 나섰고, 그리고 그런 포평을, 때로는 칭찬도, 때로는 폄하도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요새 교수가 된다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논문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지금 뭐 서욱 그 국방부 장관 거기에서도 표절 얘기 나오고 뭐 그러던데, 논문 하면 이제 제가 쓴 논문인데 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위 논문은 이렇게 돼 있고, 저는 이제 시조시갈은 그렇게 썼는데, 제가 국문학을 연구한 사람이니까요. 이런 데는 이제 소논문이라 해가지고 이게 국어국문학 109호 그렇게 돼 있죠. 국어국문학회.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논문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의 논문이. 여기는 한 뭐 20쪽, 30쪽 안팎의 논문이 실려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논문은 이렇게 또 뭐 판소리 연구다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중국이나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국 논문 표지입니다. 아까 우리나라 논문은 논문 제목, 그리고 누가 썼는가, 학교, 그런 정도로 나오는데, 여기 이게 지금 그 유명한 북경대학이죠. 북경대학 이렇게 돼 있고, 뭐 박사 뭔가요, 연구생 학위 논문 이렇게 됐네요. 연구생. 그 북경대학이 크죠. 그 다음에 논문 이름, 그 다음에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뭐 그 사람, 그 다음에 그 속한 거, 지도교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하버드라든가 우리나라도 보면 되게 좋은 대학 하면은 너무 제목 나오고 박사인지 석사인지 그리고 학교 이름 그런 정도로 나옵니다. 무슨 거기에 뭐 소속 또는 지도교수, 여기처럼 이렇게 북경대학 큼직하게 중국이 이렇게 형식을 따지고 그 조직의 맨 윗단위가 뭔가 상하질서, 계급사회, 집단주의 사회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보면 좋은 대학 뭐 무슨 논문, 그리고 이름 정도로 합니다. 미국 같은 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그 다음에 이게 북경대학 같은 데서는 그 대학, 그 지도교수까지 넣는, 여기 보니까 뭐 나오는 거예요. 성명, 학위 번호, 그 다음에 그 대학원의 계열, 이런 것들이 여기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날짜 빼더라도 6가지 줄이 나오네요. 중국이 역시 형식을 중시한다는, 집단을 중시한다는 걸 여기서도 금방 알 수 있죠. 하버드나 이제 이런 데는 북경대보다도 훨씬 유명하고, 뭐 대학 괜찮은 데 가면은 그 논문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제 학위를 써서 요새는 그 교수가 되고 그러는데, 김영석 교수 할 때만 해도 대학 나오면, 그때는 지금 우리 아버지 같으면 80 살아계시면 7이고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그때 당시로서 일본 유학 갔다 온 사람은 대단하죠. 그런데 가난했다고 해요, 본인은. 그래서 김영석의 100년 인생 이야기를 3가지로 나눠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수신제가 지국, 청천, 뭐 평천하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선 수신, 네. 그 다음에 제가 집안 가지런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치국은 뭐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쪽이긴 아니지만 학문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차원에서 그냥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게 수직 계열이냐
아니면 동시대에 해야 할 그런 위협이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이제 수신하고 제거하고 치국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맨 나중을 평천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세 가지만 말해보겠습니다. 수신은 먼저 아주 병약하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1920년에 지금 101세니까 그 평양남도에서. 그런데 워낙 병약해서 어머니가 볼 때도 20살까지나 살지도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야 우리 장손이 20살까지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소원이 20살까지 사는 거였으니까 얼마나 약골로 태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는 윤동주하고 비슷한 또래고 그리고 김일성과 같은 이 초등학교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선후배 사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니까 본인은 야 내가 과연 5, 60세까지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먹어가지고 자기가 건강을 조심하고 내가 이렇게 나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 건강을 해치는 일은 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 열심히 해야 되고 섭생 조심하고 먹고 마시는 거 이런 목표를 세워서 자기 몸을 잘 수양한 거죠. 수양한다는 것은 이 심신, 몸이 나와 있지만 사실은 심신을 수양하는 거죠. 마음과 몸을 닦는 거예요. 심신일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르게 먹고 그 다음에 몸을 튼튼하게 하는데 그리고 심신을 닦는데 애를 쓴 결과 그렇게 나약하게 태어났는데 120세까지 살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학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일본에서 유학을 했죠. 상지대학. 예. 일본에서 유학을 했죠. 그리고 20대에 이제 북한에 가서 그 교육활동을 하다가 45년 해방이 됐잖아요. 그런데 한 2년 있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 기독교에 귀의한 사람인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사상적 통제가 많고 교육활동을 자기 유경활동을 하기에는 북한이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 싶어서 동생들과 잡아서 월남하게 됐죠. 그리고 20대에 열심히 교육에 투신해서 중고등학교에서 한 7년 안팎, 이제 전쟁을 빼면 한 5년이라고 하는데 돌아보니까 그때가 최고 행복했고 최고 열심히 교사 역할을 했대요. 교육자로서 그때 아마 열정도 있고 젊고 아마 20대에는 저도 29살 때 처음에 시골학교 발령을 받았었는데 중학교 정말 열정도 뛰어나고 뭐 며칠 새도 끄떡없을 그럴 나이죠. 그렇게 해서 그는 일을 했는데 그가 일한 거에 대해서는 한 20대 중반부터 40대까지는 20년은 그 20년은 돈 보고 일을 했대요. 왜? 자기 자녀가 6명이나 되지 2남 4녀입니다. 6명. 우리 집도 5남 1녀인데 그 다음 동생 둘이 왔는데 그 8명을 교육시키려다 보니까 20대 중반쯤 교사가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일본 군인도 뭐 이렇게 한 2년 복무하고 어쩌고 그러다 보니까 20대 후반 그때부터 약 한 20년 40 될 때까지는 돈을 보고 뭐 벌지 않으면 당장 목구멍을 이렇게 감당하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20년은 돈 보고 일하고 그 뒤 20년은 일 보고 일하고 워커홀릭 열심히 일한 거죠. 그리고 그 뒤로는 사회와 이 국가에 봉사를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참 어찌 보면 그 40세였죠. 60이었죠. 그러니까 60 넘어서부터 75세까지가 인생 전성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인생 전성기가 언제냐? 제가 지금 60대 초반인데 60세에서 75세. 그러니까 정년을 앞두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자녀 교육도 하고 부담이 없을 때 자기 하고 싶은 학문을 취미를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돌아보니 60세에서 75세까지가 전성기였다고. 피터 드러커가 한 이야기도 그럴 거예요. 피터 드러커도 60세에서 88세라고 했나요? 한 그 30년 안팎이 돌아보니까 학문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런데 이제 20대가 전성기인 사람도 있죠. 운동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연예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전성기가 빠르지만 학문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이과나 이 의학이나 이런 쪽하고 달라서 인문사회학 하는 쪽에서는 뭔가 그 경험도 쌓여야 되고 지식, 지혜, 통찰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60세에서 75세까지가 학문적으로나 심신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자기 수신의 전성기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자녀도 어느 정도 키워놨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한마디로 이 여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학문적 여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다음 건강도 어느 정도. 근데 참 이 수신의 최고가 100세까지 살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그 자제력이 뛰어나고 얼마나 그 자기 수양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심신양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어머니는 20살까지만 살았으면 하고 자기도 젊었을 때는 5, 60까지 살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렇게 취약하다 보니까 역시 조심해서 오래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가 한림대학에서 주는 일송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수상 소감을 밝혔어요. 90 넘어서 받은 상입니다. 그게. 근데 그때 수상하면서 한 이야기가 사랑 있는 고생은 행복이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 있는 고생. 사랑을 담고 있는 고생. 돌아보니 그게 행복이더라. 학문에서도 자녀 키우는 데서도 동생까지 포함해서 8명이나 되니까 죽자 살자 일했는데 강연도 다니고 저술도 하고 대학에서도 35살 할 때쯤 연세대 교수가 됐으니까 그 초반 교수 됐을 때까지 중고등학교 선생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랑 있는 고생 그리고 희망이 있는 비전이 있는 고생은 돌아보니 그게 행복이더라.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대요. 88세를 미수 그러죠. 88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보면 8이잖아요. 이쪽에서 보면 8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쌀미자인데 그래서 미수 그러죠. 쌀 나이 88세를 이야기하는 건데 88세가 돼가지고 딸들하고 이렇게 사이들하고 아들들하고 모여가지고 내가 돌아보니까 너희들하고 이렇게 고생할 때가 희망 있는 고생 사랑 있는 고생할 때가 가장 행복했더라. 그러니까 아마 그때 뭐 이 딸들이다 아들들이 6명이나 있으면 방 하나씩 이게 주겠어요. 아들은 아들 둘, 딸들은 딸 이렇게 4명. 그럼 동생들이 이제 또 결혼시키고 자녀 교육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돌아보니까 88세 그때가 희망이 있었다. 그때 행복이 있었다. 그때의 고생이 그게 비전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의 철학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제가는 어떻게 했는가? 제가 집을 가지려는 했는가? 이 요새 그 준비하다 뭐다 여기서도 이 사실은 자식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아들 하나 때문에 나라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이게 제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동생 그 다음에 6자녀. 그러니까 동생 가르쳐서 뭐 독립시키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녀는 교육시켜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뜻대로 안 되는 건 살아보니까 나 아니라 자녀들하고 그 이야기는 재벌 듯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세종도 실패한 게 자녀 교육이잖아요.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인생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자녀 인생 딴 몸인데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꿈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게 자녀 교육이더라. 근데 자기가 연세대 교육이잖아요. 연세대 교수잖아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지금도 스카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험철 되면 6이나 되니까 자녀들만 해도 6이나 되니까 이 대학교 시험철만 되면 자녀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기 마음먹은 대로 안 되면 하나하나 대학 보낼 때마다 자기가 좀 미안하고 죄책감 비슷한 게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그 동료 교수들이 엄청나게 의식되고 당연하죠. 왜? 교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리고 이 교수 식당이나 이런 데 모여서 하는 게 뭡니까? 뭐 연구 이야기하고 그렇습니까? 교수들도 모이면 그렇지 않아요. 뭐 아파트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하고 자녀 이야기하고 허튼 소리하고 그러지. 우리나라에서 무슨 술자리에서
회식에서 교수들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초기에서 알고 시간 내서 해서 알지만 근데 얼마나 의식이 되겠어요. 이 입시철마다. 근데 그 입시철이 이 자녀 보내면서 얼마나 많이 보냈겠어요. 재수라도 하고 삼수라도 하고 그러면. 근데 6자녀 전부 다 석사 이상은 됐고 셋은 아마 박사인가 봐요. 그리고 아들 둘은 교수, 딸 하나는 교수. 2남 4년대. 그 다음에 사위가 셋이 의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교수들 고민도 제가 저기 하면서 봐도 엄청나게 이 자녀들 때문에 고민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교수니까 적어도 교수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교수가 셋이고 사위가 뭐 셋이나 의사라는 걸 보면 다들 고르게 잘 키운 셈이죠. 집안이 가지라는 거죠. 더 위대한 건 제가 볼 때 아내가 20년이나 고생을 했는데 이 장기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 간호를 했는가 봐요. 간병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도 소문이 나고 이 동료들 부인들한테 소문이 나가지고 당신도 저 김 교수처럼 김영숙 교수처럼 할 수 있겠냐고 사랑의 강도를 자극도 하고 질문을 해봤는 거 봐요. 이거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작년에 그 한 2개월 안팎 어머니 그 요양병원에서 간병을 했는데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들이 여자 간호하는 거 병납니다. 그 애정과 사랑이 뭉쳐서 고운정 미운정이 들어가지고 20년을 하고 났는데 하고 나니까 금방 훌쩍 지나갔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 그 김영석이 이야기하는 이 자녀론 여기서는 뭐냐면 자녀를 안 낳아본 사람은 결혼해서 자녀를 안 낳아본 사람은 사랑의 짐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 따르고 짐이잖아요. 사랑의 짐을 안 져본 사람은 사랑이 뭔지 모른다 그렇게 비싸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사랑의 희생을 안 해본 사람은 이 아가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 사랑이 그 부담이라는 거 이게 틀이라는 거 굴레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모른다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리고 실천했어요. 교수들이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김영숙 교수를 제가 여기서 들어 올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됐다는 이야기죠. 교육자로서. 그런데 자기 부인에 대해서도 자녀들에 대해서도 동생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동생이 이렇게 키워내고 자녀들 키워내고 그 다음에 일찍간 부인 장기 입원했을 때 20여 년이나 간호하고 간병하고 한결같이 다른 부인들이 얼마나 간보를 했으면 자기 남편도 저렇게 할 수 있겠냐고 그러고 있어요. 사실 말이 20년이지 2달도 어렵다니까요. 2달만 이 부인이 그래도 자녀들하고 싸울 수도 있고 부모가 2달만 입원해도 당장 몇백만 원 나오면 자녀 어머니도 석 달 안팎 했는데 병원비도 이 실손보험도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나왔어요. 기천 나왔는데 자녀들이 6이나 되는데 이렇게 하여간 그거 어머니 그동안 용돈 주고 모은 거하고 자녀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했거든요. 그게 이 뭐랄까요 자녀들 6이서 부모 하나는 그러지만 부모가 이렇게 자녀 6이나 키워내고 자기 아내 이런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닌데 집안에서 이렇게 모범을 보였는데 이 6자녀들 하면 이 2 동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뭔 필요가 있어요. 실행을 했는데 발로 실천했는데 그걸 끝이 좋은 교육이 됐습니까? 모범처럼 이렇게 집안을 가지런하게 한 거예요. 여기서 치국이라는 것은 거창할 거 없죠. 교수였으니까 교수는 글과 말로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글과 말 이게 뭐하고 비슷해야 된다? 발하고 비슷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여러 뭐랄까요 저술 활동을 했잖아요. 저술 활동을 통해서 나라를 살린 셈이죠.
그 뭐 고독이라는 병이고 최근에는 그 이제 일반 서적을 수십 권 써냈는데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100년을 살아보니. 101세예요, 올해. 100년을 살아보니 하는 책. 100세 돼가지고 97세인가 쓴 걸로 나와 있는데 100년을 앞두고 100세를 앞두고 100년을 살아보니 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일신 또는 집안을 떠나서 나라의 자기 후배들, 제자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김영석 교수가 철학이고 전공이 그러다 보니까 일상과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논문 뭐 좋죠. 그래요. 판소리 연구 의미가 있죠. 여기 여러 사람이 이제 논문이 나오는데 제 1집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판소리 연구 의미가 있어요. 이 판소리라는 것을 통해서 개념부터 해서 판이 뭐냐, 소리가 뭐냐 하면 이제 판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소리는 뭐고, 노래는 뭐고, 요는 뭐고, 곡은 뭐고, 가는 뭔가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소리의 기원, 재래기원설, 재내기원설, 무속설, 예, 또 시조설, 저쪽 중국에서 창극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그 원형이 어디서부터 생겼느냐. 그 다음에 판소리에 12마당, 6마당, 그 다음에 무슨 째, 장단,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판소리 연구를 한다는 게. 그런 논문 쓰는 것도 의의가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일반 서적. 저도 교수가 되려다가 뭐 안 된 사람 내지 못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할 말 많지, 교수하면은. 교수가 일반적인 서적 쓰는 것을 교수들끼리는 이거 외도라고도 생각하고 잡문 쓴다고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저는 김영석처럼 어찌 보면 어떤 논문을 통해서 몇 명 있고만은 그런 것보다도 일반인들에게 뭔가 심금을 울리는 그 일상에, 그 인생에 도움을 주는 그런 글도 매우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더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전북대 같으면, 제가 나온 전북대 같으면 되게 강준만 교수가 그런 작업을 많이 하는데 매우 의의 있는 작업이죠. 그렇게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강준만 교수 그래서 다른 사람 월급 10배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기 작업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학교를 빛내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게 업적을 내고 있잖아요. 열매로 말하는 것이지 교수가 저술로 말하고 논문으로 말하고 말과 글로 말하는 것이지 내가 쓰면 저보다 더 잘 쓰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써야죠. 그런 차원에서 이 저술을 여러 개 했는데 최근에 쓴 그 인생을 다 돌아보면서 쓴 이런 책이라도 한번 읽어보면 참 좋습니다. 서점 가서 빌려보라도 도서관 가서 100년을 살아보니 지금도 쓰고 있어요. 칼럼을.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100세인데 지금도 쓰고 있다고요. 동아일보에 칼럼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칼럼 이렇게 스크랩 해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상이 대단합니다. 이제 운동권에 대해서 썼는데 저는 이제 어떤 이념을 떠나서 무슨 좌판에 우판에 이런 것처럼 사회주의, 공산주의네, 민주주의네를 떠나서 이 논객이 이게 언제 했었냐면 1919년 12월 20일이에요. 1년도 안 되는 거네요. 작년 100세 됐을 때 쓴 거예요. 동아일보의 칼럼입니다. 운동권 민주주의, 운동권 정부. 그죠? 문단만 그냥 읽어볼까요? 시작하는 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일을 할 수 없다. 정신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중환자는 생명을 잃을 수 있듯이 사회 전체가 중병에 빠지면 민족적 파국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개인의 질병은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사회적 질환은 스스로가 발견, 진단, 치료를 책임져야 한다. 사회 경제적 건전성을 위해서는 중산층이 필요하듯이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려면 지도층이 필수적이다. 그들이 국민의 윤리적 질서와 장래를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대 사회를 이야기해가지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서 운동권 민주주의, 운동권 정부가 갖는 한계랄까요? 문제점이랄까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0세 된 사람의 칼럼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구술을 했는데 누가 옮긴다든가, 딸이 국내라도 누가 있어서, 아들이라도 누가 있어서 뭐 도와주는지, 아니면 그냥 친필러 원고를 쓰면 이제 입력해서 하는지, 컴퓨터로 직접 쳐서 그러는지. 아무튼 100세 된 노인이 눈도 귀도 이것저것 뭐랄까 그 장애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나이에 이 뭐랄까요 이념을, 이런 생각을 써낼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100세 먹은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도 더 생각이 똑바르다고 봐요. 무슨 빠네모네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자기 의식도 없이, 그리고 남의 생각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반대파 있으면 무조건 해서 반대하고 마는 그런 경직된 사람보다, 이렇게 100세 됐는데도 유연한 사고를 하고 이렇게 노교수로서 사회 지도자가 참 중요한데 걱정된다. 개인병은 고칠 수 있지만 치료 진단 이 문제가 생기면 이 사회에 문제가 되고, 지도자로서 사회에 큰 병폐를 끼치는데 오늘날 정치한다는 친구들, 이 정부에 관여한다는 사람들 걱정된다 하면서 민족과 국가에 대해서 걱정하는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치국하는 거 아닙니까? 학자로서의 치국은 조언을 해주는 거니까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대중서를 쓰는 거에 대해서 그 논문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논문과 무슨 대중서를 나누고, 대중가요와 무슨 가곡을 나누고, 뭐 클래식과 이 모던한 걸 나누고, 이게 참 복잡하죠. 그렇게 나누고 구분하기를 좋고, 예술도 아까 판소리 같은 것은 광대나 하는 짓이지 하고, 옛날 가곡이나 시조 부르는 사람들이 양반 뭐는 사람이지, 이렇게 저렇게 나누면 왜 이렇게 나누기를 좋아하는지. 분리와 차별은 하수 중에 하수들이 쓴 이 조선시대 집단주의, 계급주의, 신분제도가 있을 때 쓴 정책인데, 지금도 그런 정책을 쓰려고 하니까 이 100세 먹은 김영석 교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꿈을 물어봤대, 꿈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꿈을 꿀 나이는 아니고 100세 먹은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인터뷰하면서 그런 거예요. 만일 이것도 이제 일송 상 받을 때 한림대에서 수상소감으로 얘기했다는 건데,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다면 제자를 위해서, 제자를 사랑해주고 싶다. 천상 교수죠. 교수는 학문적으로 뛰어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강의와 연구, 봉사라는 차원에서 삼위일체를 이루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괜찮은 교수를 배출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진짜 좋은 대학에 있어야 가능한 측면도 있어요. 우리나라 이 대학도 층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런 이 지방대에서도 정말 자기 마음을 다해서 괜찮은 이 제자를 길러낸다면 의미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정치인들이든 뭐 목회자든 또는 작가든 교수든 자기 철학이 제대로 잡혀 있다면 매우 좋은 직업이죠. 그러나 잘못됐다면 교수가 여러 사람 망치죠. 그러잖아요. 교사도 마찬가지죠. 목회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말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발로 그걸 따라갈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죠. 그래서 저도 인생 성형외가 된 겁니다. 인생을 얼굴처럼 성형하는 게 아니라 평생 인생을 성형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저도 그렇게 인생을 성형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교수 인생으로서 모범이 될 만한 사람,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만 해도 7만 안팎이니까 수십만 명이 교수 인생을 살다간 거 아니겠어요? 쭉 보면은 그 중에서도 인생의 모범이 될 만한, 지금도 살아 있어서 그에게 배울 수 있는, 유튜브만 해도 이렇게 여기저기 뭐 50년 50세가 되면 뭐 해야 된다, 100년을 살아보니 강연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강연 다닌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
자녀들한테도 한턱씩 쏜다고 하잖아요. 평생 자녀들에게 부담이 안 되면서 자기 밥벌이를 하면서 살다 간 사람, 흑자 인생이죠. 또 본전 인생도 괜찮죠. 근데 이 적자 인생이가지고 항상 남한테 기대고 국가에서 뭐 안 주는가, 국가에 기대 사는 거, 남한테 기대 사는 것이 내 인생도 본전 인생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가 창피하게 생각했는데, 유대인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그잖아요.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12살, 딸은, 아들은 13살에 하는데 그 뒤로 부모에게 기대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의식 같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독립하려는 자세를 갖잖아요. 근데 내일 모레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국가에서 뭐 더 안 주냐, 자녀한테 안 기대고 국가한테 안 기대고 갈 수만 있어도 대단한데, 이 김영석 교수는 수신도 제대로, 재가도 제대로, 치국도 제대로 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이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은 이 큰 필통이네요. 200의 시가 써있네요, 이게. 관, 산, 월 해가지고, 관산월 나왔어요. 명월출, 천산, 창망운 해간, 장풍, 기말리, 취경, 옥문관 해가지고 200이 쓴 시네요. 200과 두보, 아주 쌍벽을 이루는 중국의 시인이죠. 이렇게 시를 도듬새김한 그런 필통입니다. 관산,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애송시를 또 이렇게 새겨놓고 거기에 붓을 탁 꽂아놓고 일필이지 멋지게 쓰면 인생에도 도움이 되죠. 네, 김영석 교수를 닮아서 여러분의 인생도 오래오래 살고, 그리고 끝까지 재밥벌이를 자기가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